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그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며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여러분, 저를 두고 다른 방송 듣지 마세요. 저는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이번에 청취율 좀 올랐다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의한, 여러분의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예, 노래는 좀 자제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역시 오윤혜 씨 가수 앞에서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예, 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심신? 네, 예, 네. 한참 선배이시죠? 네, 선배님이시죠. 예. 그때는 잘 나갔습니다. 심신 씨가. 네. 예, 오윤혜 씨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제 짝꿍 오윤혜 씨 나와 계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위를 마무리하면서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경영의 경제쇼에 굉장히 많은 리서치 센터장들이 나오시고 네. 또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했던 분들이 또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들도 많이 나오셨고 네, 나오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처음 뵙는 분이요. 가장 제가 신뢰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 정말요? 예. 뭔가 외모와는 다르시게 너무 수줍음도 많으시고 그 방송 전에 말씀하셨는데 되게 귀염이 묻어 계십니다. 취향이 독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진 않았는데. 예. 김학균 센터장님은 저 심신의 노래에 아까 보니까 정확히 언제 나왔는지도 기억하시대요? 91년이고 저건 그 91년도 음악뿐만 아니라 예. 네. 나름의 아이돌이었거든요. 이렇게 아, 손찌르기 하는 모습을 그렇죠. 같이 봐야 그렇죠. 나름 그 30년 전에 댄스 가수였었죠. 예. 네. 추석 때는 뭐 심신 이렇게 오직 하나뿐인 그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네. 꼰대라고 놀림받지 않는 세상. 네. 예. 그런 세상 오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예, 저도 좋았어요. 오늘 예. 오늘 또 주식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주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대본을 봐도 잘 아니, 모르는 저는 이 말이 너무 꽂혀요. 주제가 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살아야 하나? 네. 이거 책 제목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 예. 이거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네. 진짜 투자를 이제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과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뭐 이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진짜인 것 같고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실 뭐 투기적 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금융인들이 문학 작품이나 영화 같은 데서 멀쩡한 사람으로 그려진 적이 별로 없어요. 예전의 고전인 단테의 신곡 같은 걸 봐도 그 금융인 고리대금업자 은행가를 위한 그 지옥이 따로 있고요. 끓는 물이 또 우리나라에서 간행이 된 뭐 그 공공의적 같은 거 보면 펀드 매니저가 자기 부모를 죽이는 아주 양아치로 나오고 월스트리트이란 유명한 영화 고등개코 아주 탐욕적인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고등개코. 그래서 맞다. 금융이란 게 어떻게 예. 보면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정당한 대가인지가 논란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요.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뭐 주식을 비롯한 투자를 하는 거는 다른 걸로 별로 돈 벌 기회가 없을 때 그걸 하게 됩니다. 그건 금리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직관적으로 제가 96년부터 그 직장 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증권회사 취업했을 때 재테크란 말이 그때 거의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금리가 1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은행에서 두 자릿수 때 금리를 주면 무슨 재테크가 필요하겠어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되는데 맞아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노동으로 돈을 벌 기회가 적어진다는 의미기도 해요. 조금 알정하시죠? 예. 왜 그러냐면요. 금리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덧붙여 주는 게 이자고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건 결국 돈의 가격이고 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돈의 가치인 금리가 올라갑니다. 돈에 대한 수요가 적으면 돈의 가치가 금리가 떨어지는데 우리처럼 생활인 관점에서 보면 야 돈에 대한 수요가 없을 때가 있어? 우린 늘 돈이 부족한데 생각하잖아요. 네. 가계가 돈을 대하는 태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늘 돈이 필요한데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건 기업입니다. 기업의 투자는 늘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벌 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는 우리라 그러면은 우리처럼 늘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건 변하지 않는 변수고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는 잘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투자 많이 할 때는 돈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돈 값인 금리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투자를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투자하는 게 기업들의 본업인데 기업들이 투자 안 한다는 얘기는 투자해서 돈 벌 데가 별로 없을 때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얘기고 노동으로 돈 벌 기회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금융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아주 탐탁한 금융으로 돈 버는 건 논란이 되게 많아요. 성경 말씀에서도 고리대금업자 싫어하잖아요. 이슬람 금융도 돈이 스스로가 증식하는 거에서 반감이 많은데 이제 뭐 노동이라든가 경제 성장이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소위 뭐 재테크가 시작이 되고 투자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저는 뭐 지금 2030이나 한국 사람들의 투자에 몰입하는 게 전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봐요. 금리 너무 낮고 또 그거는 우리가 실물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 벌 기회 별별 일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럴 때 투자가 시작이 되는 건데 네. 한국도 그런 단계까지 저는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네. 살아야 되는 투자를 할 거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수출입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한 30년 정도 계속 경상수지 흑자가 난 전 세계에서 뭐 몇 개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네.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나라들이 동북아시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그 뭐랄까요? 가치 평가 절하가 되어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를 한다면 독일 정도를 제외를 한다면 한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아니 예. 30년, 40년 동안 계속 돈만 번 거예요. 뭔가 축적을 해놓죠. 예. 예. 그리고 그 돈을 벌었으니까 자본을 축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축적된 자본으로 한동안 부동산만 산 겁니다. 3, 40년 동안. 부동산만 사다가, 부동산 가격도 가격이고, 정부 규제도 규제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밀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아마 푼돈이나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뭔가 저는 지금 그 특히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게 예. 누가 가르쳐 주기에 앞서서 예. 뭔가 이제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인 게 있죠. 뭐 예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동이나 뭐 우리가 그 내 몸을 움직여서 노동의 대가로 이제 뭔가 자산을 축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저는 본능이 맞아요. 투자자들을 이끄는 것 같고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노동에서 돈 벌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 GDP 성장률이 한 2% 했거든요. 네. GDP는 우리가 실물 경제 활동을 한 산출물이잖아요. 네. 작년에 2% 성장 못할까 봐 작년 4분기에 우리 정부에서 엄청나게 막 재정해서 2%를 맞췄는데 2%에서 늘어난 부가 이건 뭐 노동으로 만들어진 부라고 치자고요. 네. 38조 원입니다. 오. 38조 원이 작년에 이제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2% 성장하고 그러면 대략 그 정도 부가 이제 늘어나는데 네. 최근 6, 7개월 동안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의 규모가 70조 원이 넘고요. 또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실물 경제 크기는 1900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아놓은 자산이 금융자산의 크기는 3900조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보다 훨씬 크네요. 뭐 금융기관 어딘가에 있는 돈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금융자산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금융자산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국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률을 조금 어떻게 더 올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금융자산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뭐 동학개미로 들어온 분들이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해야 돼요. 예, 예전처럼 우리가 네. 근로소득이 노동소득이 늘어나고 할 때는 뭔가 좀 버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실물이 굉장히 이제 재미가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입는다 그럼 저는 한국 경제가 정말 금융시장으로부터 실물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이제는 은행에 예금을 하면 부를 착취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착취.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착취. 이제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금리가 낮아졌는데 지금 어느 나라 정부나 정부가 그 나라 경제에서 부채가 굉장히 큰 제일 최대 채무자가 됐어요. 한국은 가계가 부채가 많지만 선진국들은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더욱 돈을 많이 쓰면서 정부가 빚을 많이 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정부가 내는 이자가 많아져요. 정부가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국민에게 세금 받아서 그냥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자를 주면서 이제 볼일을 다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금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돼서 성장을 하는 것만큼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 유럽과 일본은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마이너스 금리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떼고 주는 거야? 웃돈을 주고 이를테면 보관료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좀 그런 일들이 전부 다 크게 보면은 정부가 그 나라 경제 최대 채무자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뭐 저금리 세상을 인정을 하자고요. 근데 경제 펀더멘탈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지금 금리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지금의 경우는 저는 뭐 형편이 닿는 대로 자기가 능력이 닿는 대로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이제 주식이란 게 결국 기업을 사는 건데 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잖아요. 이게 뭐 자본이 얼마나 이 대단하면 우리가 뭐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겠어요. 자본의 물적화된 형태가 이제 기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업과 노동자가 이제 존재하고 부가 어느 쪽으로 기업 쪽으로 쏠림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중화작용이 일어나고 하지만 크게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기업인 세상에 네.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저 같은 한 50대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사실 별로 할 게 없거든요. 예, 뭐 투자하고 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뭐 뭔가 일자리를 가지고 노동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영업 같은 거 할 수도 있는데, 네. 전 뭐 그것도 선택인데, 근데 기업이 주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기업으로 가는데, 제가 뭐 삼성전자와 네이버와 같은 기업을 창업할 능력도 안 되고, 또 거기 뭐 취업하고 싶어서 저 같은 사람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뭐 그 기업이 성장하는 부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투자했다는 리스크는 따르긴 합니다만은 네. 기본적인 지향은 우리가 형편 닿는 대로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 세상으로 저는 이제 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나 우리 신흥국에서 금융이나 투자가 발달하진 않아요. 신흥국은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 돈 벌 기회가 많고 뭐 떳떳하게 노동을 통해서 버는 거고 이제 재테크, 금융자산의 투자 이런 게 시작되는 게 결국은 다 이제 성장률이 둔화된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신흥국들 되게 많아요.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고성장 단계를 지났지만 네. 그 나라에 없어요. 다 해외로 빼돌려지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건 그 금융자산이 3,900조가 쌓여 있고 하기 때문에 전 앞으로 1, 20년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물 경제 성장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성장률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우리 쌓여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실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기회가 굉장히 낮아졌으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저는 투자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엄청. 이게 말씀을 어떻게 너무 잘하시죠. 한 번도 안 네. 멈추시고 껴들 틈이 없어요. 아니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1년에 한 50조, 60조 벌어요. 예, 네. 60조 원을 버는데 네. 국민연금이 한 700조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5% 수익이 나면 35조 원이에요. 정부가 지난번에 유럽에 국채를 발행했는데 유로 단위로
마이너스 0.5%인가 이래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을 했어요. 아, 그건 뭔 말이냐면 네. 5년 동안 이자 한 번도 안 주다가 나중에 네. 그쪽으로부터 돈을 한 200만 달러인가 받는 그런 조건인 거예요. 그 정도로 싸게 우리나라 채권을 발행을 해서 네. 돈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돈이 쌓여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순자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해서 5% 수익이 어디서 났다. 또는 3%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돈값이 싼 상황에서 이쪽에서 수익을 정부에서 많이 올리고 국민연금이 수익을 많이 올리고 또 개인도 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면 정말 이제 선순환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벌면 뭐 하겠어요? 쓰겠죠? 그죠. 아, 그럼 내수도 좋아져. 예, 쓰면 소비를 많이 하면 기업이 좋아지겠죠? 네. 기업 좋아지면 주가가 또 오르겠죠? 그럼 또 돈 벌겠죠? 뭐 이런 미국이 지난 한 10년 동안 아, 그랬어요? 성장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도 잘하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잘하면. 정말 저처럼 주식 강의는 정말 많이 듣지만 매주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조차도 요즘에 좀 약간 위기 의식은 느끼긴 해요. 왜냐면은 주변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누가 정말 갑자기 잠수를 몇 달 탔는데 예. 주식을 제대로 파가지고 막 뭐 가게를 몇 개 열 정도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제 남편의 지인이 몇 달 만에? 그 한 6개월 정도 잠수를 탔어요. 그 친구가 원래 카페 일을 하다가 그 친구의 목적은 노동을 많이 하지 않고 짧은 단시간에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또 시장도 좋았거니와 주식에 좀 또 많이 무리해서 투자를 했나 봐요. 네. 또 그렇게 또 막 갑자기 그렇게 돈을 버니까 내가 월급을 받아서는 그 몇 달 안에 수억을 벌기는 힘든데 그렇게 보시라는 이야기는 저는 아니고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그런 6개월 만에 갑자기 돈을 벌었다 이거는 운일 수 있고요. 저 남편이 저한테 맨날 예. 너 매주 주식 강의 듣는데 예. 왜 한 푼도 투자도 안 예. 하고 뭐 하냐고. 그건 좀 투기적이다. 그거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돈이 많으셔서 예. 네. 투자라고 하는 게 나의 에너지를 쏟고 네. 신경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 또 뭐 대부분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올라가나요? 기본적으로. 제 경우에는 일단 사면 한 10% 빠지고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 정말요? 네, 번뇌의 시작이거든요. 아 네. 안 하시고 뭐 살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 또 사셔도 되죠. 뭐 그냥 아니, 뭐 그까이 아니에요. 거. 근데 보통은 이제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투자를 특히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테슬라라고 하는 주식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6개월 동안에 한 7배 오른 것 같아요. 7배 올랐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 주식을 많이 사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번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또 뭐 한국에 있는 주식도 3월 저점 대비해서 뭐 두세 배 오른 종목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시장이 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제 경험으로는 우리 시장이 지금 우리가 지난 6, 7개월의 경험이 제가 증권회사 한 20여 년 다니면서 외환위기 직후에 98년이 그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이 그랬고요. 지금입니다. 그러면 세 번이니 딱. 한 7, 8년에 한 번 오는 거거든요. 기회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또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사실 뭐 지금해야 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뭐 3, 4월에 주식을 사는 건 굉장히 또 용기 있는 행위였거든요.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래서 뭐 그것을 좀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 용기의 결과인 건데 다만 이제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 기업들은 매일매일 바뀌고 이런 시장에서 예, 주식 투자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매우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 저같이 통찰력이 떨어진 사람은 일단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졌을 때 안 파는 것도 투자거든요. 뭐 이게 내가 가치를 100이라고 보는데 90이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뭐 안 팔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손해가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다리는 것도 투자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앞서서 제가 자본주의란 말씀을 드리고 기업을 사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나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겠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기업 가치는 완만하게 변하는 거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저는 뭐 우량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건 아니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통신회사
20년 전에 5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3만 원이에요. 물론 그래요? 그 회사는 배당을 많이 줘서 배당 꼬박꼬박 챙겼으면 손해는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아는 종목 중에서 장기간 보유해서 돈을 벌었던 주식은 사실 삼성전자인데요. 코로나 발병 이후로 가장 못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일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그야말로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긴 사람들은 그 덕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전문가가 잘하고 뭐 일반 투자자가 못하고 이거 아니라고 봐요. 저 자질이 다 다르고 저처럼 조언하는 역할이 있고 또 투자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지난 6, 7개월은 매우 예외적인 장이고 그런 것들은 저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외적인 장이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에 막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예. 왜 뛰어들었고 네. 그거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서 어디에 쓰려고 뛰어들었고 뭐 이런 통계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뭐 지금 이거 뭐 전수조사는 아니지만은 예. 사실 뭐 주식과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란 점은 좀 비슷하지만 사실 주식은 필수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의식주 중에 하나 집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걸 나의 노동으로 뭐 제 생각에는 뭐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저축해서 이제 집을 사긴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지금의 집값이 서울 집값을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한 좀 주택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뭐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뭐 서베이 결과도 좀 본 바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일련의 흐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저성장에서 노동으로 돈 벌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 자각과 뭐 본능적 이것 떠는 게 앞서서 제가 24년 전에 직장 잡을 때는 정말 저처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도 취직이 됐던 10% 성장의 시대고 맞아요. 지금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한 부의 어떤 증식이 어렵다라고 하는 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저는 본질은 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한국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최근 10년 동안 주식을 안 했지만 그럼 과거에도 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과거에 주식 열심히 한 때가 있었죠. 외환위기 짓고 뭐 바이코리아 펀드 열풍 있을 때 또 2007년 8년에 주식형 펀드의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공모주 청약하면 수십조 원이 몰리잖아요. 네. 돈의 규모는 굉장히 커졌지만 20여 년 전 닷컴 버블 때 신문 기사와 지금 신문 기사를 제목만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인기라는 건 늘 비슷비슷한 거고. 예. 그럼 왜 주식이란 건 저는 뭐 아주 뛰어난 투자자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펀드 투자하고 오랫동안 투자해서 생활인으로 전 나쁘지 않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을 안 하다 지금 몰입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주식 투자를 해서 즐거운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예.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럼 과거에 왜 즐거운 기억이 없었냐 하면 너무 짧게 보고 굉장히 오른 다음에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산 거예요. 저는 뭐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이더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을 줘도 괜찮을 만큼 좋은 자산은 없어요. 비싸게 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주가가 굉장히 고점에 높아졌을 때 들어가서 근데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럼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외국인이 팔아도 주가가 올라가네.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올해 들어온 소위 동학개미들은 제 생각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주가가 주식이라는 건 늘 사이클이 있거든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 우리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 증시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이제 시장을 개방한 게 92년부터인데요. 이후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바닥에서부터 한 70% 올라갈 때까지는 외국인이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국내 그 개인 투자가나 아니면 펀드의 형태로 70% 오른 다음에 해서 나머지 한 30%도 올렸다가 떨어지는 게 지금까지 예외 없는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3, 4월에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때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30조 원 정도 주식을 사서 네. 지금에 들어온 돈은 제 생각에는 과거랑 똑같이 말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7, 8개월 동안에 들어온 돈이 정확히 77조 원인데요. 네. 한 30조 원 정도는 제 생각엔 과거와 조금 다른 돈인 것 같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속성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뉴스도 나와요. 예. 잠깐만요. 네. 과거와 다르다. 지금 조금 같다.
뭐 과거와 비슷하다. 그거는 어떤 특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과거에 이제 돈이 들어온 거는 바닥에서 못 사고 예.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예. 이 찰스 킨들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금융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 친구가 돈을 버는 걸 옆에서 보는 것보다 인간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건 없다고. 맞아요. 올라가면 네. 자기도 막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요. 나 바보 같고. 네. 예. 그래서 인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건 질투예요, 질투. 맞아요. 그렇죠. 예. 욕심이고. 뭐 그건 뭐 우리 내재돼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바닥에서 못 사다가 주식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올라가게 되면 이제 뒤늦게 들어왔는데 앞서 말씀 77조 원 중에서 한 30조 원은 지난 3월, 4월에 주가 지수가 왕창 떨어졌을 때 샀으니까 올라간 다음에 샀던 돈과 조금 달라요. 그렇네요. 이거는 그건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라고 말할 수 뭐 있는. 굳이 말하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8월, 9월 같은 경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지인들에게 연락 많이 받았을걸요. 투자 안 하던 사람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저도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섞여 있는데 조금 뒤늦게 들어온 돈도 있는 것 같고 예. 그 돈의 본질은 뭐 과거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고 음. 그러면 이제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근데 바닥인지 고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지금 뭐 2,400이 지나고 갔더니 이제 우리 코스피가 3,000까지 가는 여정에 그때도 역시 바닥이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기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바닥인지 고점인지. 네, 그거는 저는 제 주변에서 돈을 번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네. 돈의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의 성격이 어떤 의미냐면 네. 주식이라고 하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 주식들은 사실 싸게 사긴 힘들죠. 최근에 공모주 열풍처럼 막 돈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제 생각엔 비싸게 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인기가 덜하거나 사람들이 관심을 덜 기울이는 주식을 사서 네.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네. 이 주식이 싸다라는 판단을 내가 뭐 어쨌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있는데 이 주식이 언제 제값을 받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뭐 주식 투자는 뭐 미인 투표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 싸다는 판단을 낼 수는 올라갈 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니까 투자라고 하는 건 약간은 장기 투자의 개념이 내재돼 있어요. 내가 그 주식의 진가를 알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내가 뭘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조금 시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저는 승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돈을 내가 등록금 낼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그것도 증권회사에서 막 빚내서 사고 이렇게 되면 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어떤 미래를 전망하는 거는 미래에 가능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내가 가능성이 높은 거에 의사결정을 내려서 뭔가를 하는 건데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모를 수 있다는 것이고 상황이 나빠질 때도 대처할 수 있는 돈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집중 투자를 하라고 말합니까? 분산 투자라고 말합니까? 분산이요. 그리고 나누어서 사라고 말합니까? 한 번에 다 사라고 말합니까? 나눠서요. 예,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모른다는 철학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윳돈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조금 그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고 아주 급한 돈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나쁜 가격에 팔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지금 세상이 한없이 오를 것 같죠? 주가가 2, 3년만 떨어져 보세요.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아, 세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인지적 편견이 있어요. 올라가고 사람들이 돈 벌면은 더 올라갈 것 같고 한 2, 3일 떨어지면은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쁘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비싸게 사고 싸게 팔게 될 확률이 높고 지금까지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뭐 사기만 하면 사실 벌었던 게 지난 7, 8개월인데 저는 그걸 조금 예외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라면은 제 돈에 투자로 고려하고 있는 거에 한 4분의 1 정도만 4분의 1. 뭐 굳이 뭐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누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라든가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의 세계에 오신 거는 전 대환영이고 네. 위험하지 않은 시기는 없거든요. 늘 헷갈리는 건데 근데 어쨌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좋은 경험을 가져야 선순환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건데
과거에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들어왔다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자금인지 아니면 돈을 조금 나눠서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지난 6, 7개월은 바보가 투자해도 다 돈 벌었을 거라고. 네. 근데 말은 벌었으니까 쉬운 거지. 네. 막상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벌었으니까 쉬운 거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그거 인정해야죠. 네. 저는 시장에 있으면서 제일 공감하지가 않는 말이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때는 없다는 말을 안 믿어요. 사실 늘 불확실해요. 네. 한 달 전도 불확실했고 3월 달도 불확실했고 네. 다만 이제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불확실성이 적었던 것 같지만 투자의 본질은 늘 불확실성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좋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게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다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건 주가도 그거를 충분히 많이 반영하고 있을 수가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지금은 저는 또 투자자들께서 한번 고려하셔야 될 점이 야 나는 테슬라 같은 회사에 혹 뭐 장기 투자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게 과거에 그냥 짜릿하게 올라온 것들을 본 학습 효과이고 네. 또 두 번째는 세상의 변화와 기업의 변화를 똑같이 생각하셔서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20년 전에 닷컴 버블이 일었을 때 그때도 이제 닷컴 버블 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손편지로 연애편지 썼는데 이제 이메일로 보내고 인터넷에서 뭐 쇼핑도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즐기고 그런 세상을 꿈꿨잖아요. 네. 근데 그 판단은 맞았죠. 네.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세상을 바꿀 시대 변화의 총화로 그 인기를 모았던 뭐 코스닥과 나스닥에 있었던 회사들 태반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다는 것과 그 기업이 변화된 세상에 주역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전기차가 그렇게 좋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전기차 이전에 내연기관을 했던 자동차 팔았던 회사 주가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본가요? 그럼 그 전기차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수십 년 동안 했던 GM이나 현대차가 못하던 것들을 이를테면 뭐 그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앞으로 경쟁이 격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게 미래의 지속이 될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애들에게 과자 만들어 파는 회사는 비교적 검증이 된 회사예요. 수십 년 동안. 그게 진폭도 적고.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참 배당을 주고 검증된 회사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투자자들이 초보 투자자들이 조심하셔야 될 첫 번째는 지난 5, 6개월 동안을 예외로 봐야 된다는 꼭 조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성장에 대한 탐닉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솔깃해 보이지만은 가보지 않은 길은 우리가 예측하기 매우 힘든 일이고 테슬라를 능가하는 전기 회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확실하지 그래서 않으니까. 2000년 3월 달에 지금 한 900포인트 간 코스닥 지수가 닷컴 버블 때 한 2,900까지 갔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게 높았는데 그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가장 컸던 15개 회사 중에서 8개는 지금 없어요.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된다는 거야? 애기 과자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저 장기 투자는 저는 내가 검증할 수 있는 회사에 배당을 주고 그런 게 장기 투자의 대상이지. 지금 바닥에서 100배 오른 회사가 물론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것에 내 자산을 전부 다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한꺼번에 굉장한 정보량을 지금 쏟아내셔가지고 정리되셨어요? 오인환 씨? 이분은 대본도 없으신데 어디 예. 뭐 보고 가시나 계속 말고 죄송합니다. 계속 알아듣게 지금 말씀드려요. 가장 그 강조하셨던 부분은 네. 시간이거든요. 그냥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윳돈으로 한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시간을 이기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모른다는 것, 인간의 무지를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는 모르거든요. 맞아요. 어떤 사람도 미래는 모르는 것이고, 다만 뭐 아는 척 할 따름이죠. 뭐 테슬라 같이 뭐 이런 경우도 갑자기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 요즘 전기차의 효율성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안전등급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안전등급에 관련된 자동차 제조 회사들과 정부들 간의 그 이제까지 그 치열한 환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걸 그 기준과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어요. 도요타, 현대차 다 노력을 해왔고, 독일차들도 마찬가지고. 네. 나중에 안전 문제가 정말로 대두가 되면 전기차 업체들이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일종의 이제 이것도 사고의 프레임이에요. 지금은 전기차, 환경, 그 다음에 뭐 효율, 최고, 그래서 미래, 앞으로 전기차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언젠가 시점에 분명히 안전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자동차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안전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말씀을 이제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 너무 몰면 안 될 것 같아요. 뭘 특히 몰아요? 내 자산을 네. 특정한 주식을 한다 그러면 꿈을 가진 주식에만 너무 모는 너무 것도 안 몰빵하지 좋고, 말라는 예, 몰빵이라는 게 좀 생생하네요. 네. 나누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특히 초보자라 그러면 네. 배당 주식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는 행위가 배당입니다. 네. 근데 기업은 한 번 줬던 배당을 다음에 안 주면 그 행위 자체가 시장에 우리 회사 어려워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주는 행위는 매우 기업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행위고요. 그래서 배당을 안정적으로 줬던 회사는 이익이 갑자기 늘어났다가 배당금을 늘리지도 않고 또 이익이 줄었다 그래서 배당을 확 줄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럼 배당을 준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름 그 업종에서 조금 검증이 된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이 뭐 좀 가진 게 있는 거고, 네. 경기가 뭐 설사 나빠지더라도 망할 기업은 아니다라는 게 배당을 주는 회사 안에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투자라고 하는 건 사서 기다리는 측면이 참 강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가 산 주식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 기다리는 그 고독한 시간을 또 견딜 수 있게 하는 게 배당이에요. 되게 재미있어요. 은행에 이자 거의 뭐 안 주는 이 세상에서 한 3%, 4% 배당 수익률 주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은행은 원금 안 깨지지만 뭐 배당은 원금 깨질 맞아요. 수도 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연말에 그 뭐 좀 그 소득공제를 받고 좋은 거는 한 7년은 묻어두는 거예요. 7년을 중간에 그 하면은 세금 토해내야 돼요. 뭐 장기주택 마련 저축 이런 게 은행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 우리가 은행에도 7년 정도 맡겨야 세채 혜택을 받는 건데, 왜 주식은 배당을 주는 주식은 상당히 검증된 회사라 그러면 7년 후 미래는 사실 모르죠. 잘 된다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배당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또 나름의 농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여윳돈이라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사가지고 한 5, 6년 기다리시는 것도 네. 은행 예금보다 굉장히 좋은. 뭐 저는 테슬라나 아마존도 투자하세요. 그건 뭐 투자라는 건 자기 판단하에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런 쪽으로 자산이 최근에 많이 올리면서 자산이 쏠림이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성장주에 자산이 많이 투자된 거는 그만큼의 리스크로 같이 지고 있는 거니까, 저는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배당이라고 하는 거 한번 좀 배당주 생각해 보시고. 검색해서 하는 거.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셔도 예. 그 배당 호텔에서도 이자도 그거 그 세금 떼는 배당 소득세 뗍니다. 떼고 이자-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럼 세금 또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또 낼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배당률에 돈을 대해서는 또 많이 내죠. 버시면 예. 그 종합소득세를 내실 예. 수도 있죠. 그 정도까지 보시는지는 제가 뭐 그런 날이 예. 왔으면 예. 좋겠네. 알 일하는 수가 배당으로 없으니까. 한 2천만 원 이상 소득세 내는 사람은 또 참 행복한 사람일 것 같은데, 어. 대부분의 뭐 소액 투자자는 뭐 종합소득과세에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원금이 깨질 수 있다는 생각 그럼요.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 배당 투자를 잘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역으로 저는 배당 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령 4% 5%씩 받잖아요. 네. 그럼 세금 떼고 4% 받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배당주는. 그러면 10년이면 40%를 받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러네요. 근데 뭐 40%를 받는 건데 만약에 원금이 손해가 안 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또는 네. 한 10년 후에 5%나 10% 올랐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네. 영업이익 많이 벌어서 주주들한테 충분히 주고도 그냥 회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하나 주가가 계속 그래도 견조하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의 판단은 이 회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면서도 성장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약하게나마 좀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을 고를 때. 예, 종목을 고를 때 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배당주 주식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마이너스 15%. 아, 어느 정도 투자하신 건가요? 어느 정도 예. 지금 한 3년 예. 됐어요. 3년. 네. 그 원금 한 마이너스 15% 정도고 15%. 배당은 한 어느 정도? 배당은 몇 퍼센트인지 아, 모르겠네. 그러시군요. KB국민은행 아,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냥 주변에서 배당 물론 주니까 이제 갖고 그거를 있으라고. 좀 고민은 좀 필요해요. 제가 뭐 고민은 개별 은행주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 규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하면서 전 세계 금융주들이 사실 금융이라고 하는 게 주주들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은행의 예금자 돈 가지고 저기 그 은행 하는 거고요. 보험사는 주주들이 낸 돈은 되게 조금이고 다 보험 계약자 돈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 금융은 규제 산업이라서 아. 조금 이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인데 약간 지적인 게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기도 하고. 네, 제가 아유, 근데 저는 뭐 승부를- 오래 기다리면은 저는 뭐 한 3년 기다리면 지금 뭐 은행주 많이 떨어져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이자로 엄청 돈 벌잖아요, 은행들. 네. 그거는 상관없나 봐요. 아니 근데 이제 은행의 경쟁자들이 새로 나타났잖아요. 카카오뱅크 같은 아, 경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들이 뭐 네이버도 페이를 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아 인터넷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은행업으로 진출하면 은행업이 쪼그라들겠네라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지형이나 환경을 미리 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구 많이 비유하거든요. 주식 투자. 네. 주식 투자에 야구 누군가 아까 6, 7개월 동안에 몇 배 벌었다고 하잖아요. 뭐 홈런 친 거예요. 제가 탐사보도 하면서도 홈런을 치는 것보다는 몸에 맞는 볼이라도 진루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조직에게. 어떨 때는. 네. 그리고 안타를 꾸준히 치는 기자가 훨씬 더 훌륭한 기자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냥 헛스윙해서 삼진 당하지 말고 그래서 그 확률을 좀 높여라. 이게 탐사보도도 굉장히 어려운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네. 주식 투자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기간 하는 거라서 예. 자본주의 시장 매일 열리고 매일매일 투자하고 살아야 되면 네. 다 벌 수도 없고요. 깨질 때도 덜 깨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확률의 게임인 것 같아요. 예, 내가 가능성이 조금 65%의 확률에 조금 더 투자해서 가능성이 높은데 공부를 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지 내가 뭐 사가지고 뭐 운 좋게 팔고 나오고 이런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뭐 명분을 위해서 투자해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해선 저는 장기적으로 돈 벌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몇 배 정도 버는 사람들이 그거를 털고 가게를 차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또 투자. 또 그럼요. 투자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을 꿈꾸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학습 효과인데요. 그동안 깨졌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들이 투자 안 했는데 그 좋은 경험이 있는데 그걸 안 때문에. 하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고요. 네. 그냥 그걸 또 또 하는 투자하는데 건데. 또 그런 기업에 투자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논평하는 사람도
강세론자가 있고 약세론자도 있는데 이게 다 먹고 살아요. 왜 먹고 사냐면 시장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성공한 투자에 몰입하게 되면 네.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는 사이클이 많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게 아는 게임 아니고 나누어서 사고 조금 길게 보고 하고 이런 것들이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타율을 올리는 거지 또 어깨에 힘을 빼야 또 홈런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젊은이들이 로망이 파이어족이에요. 조기 은퇴. 그렇죠. 조기 은퇴. 그러다 예.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1억이란 돈을 주식으로 벌면 엄청 큰 돈이었는데 큰 돈이죠. 예. 벌고 나면은 이게 금방 2억, 3억, 10억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럼요. 네. 이제 손에 털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하다 보니까 그게 다 5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그럼요. 되고 줄어드는 확률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그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제가 그 어떤 교수님 언론학 관련된 교수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시는데 또 집을 파신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파시고 또 돈이 남게 된 거죠. 몇 억 정도가. 네.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려다가 못 하게 돼서 먼저 그냥 투자를 해버리신 거예요. 아, 예. 그 돈으로 예, 집한 그 돈으로 몇 네. 억으로. 네. 그래서 그냥 증권사 직원 이야기를 듣고 1억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다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아, 어떡해.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근데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 처음에 주식 투자 20년 전에 시작했었을 때 그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계속 굴러가게. 예. 네. 근데 아까 시간을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벌었어요. 아까 그분도 몇 배를 벌었어요. 근데 이걸 또 다시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강박 같은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휴식할 시간, 공부할 시간, 그 다음에 뭐 좀 기다리면서 장도 관찰하고 내가 전혀 주식시장에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본 그 상황에서는 전혀 잘 모르는, 그 분야는 모르는 교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좀 이따가 투자를 하셨어도 되는데 교수님인데. 돈이 있자마자 수중에 돈이 있어요. 네. 몇 억이 있으니까 바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 아. 그리고 그거를 또 사실은 증권사든 은행이든 권유를 많이 합니다. 지금 당장 뭐 채권 사세요. 지금 당장 이금하세요. 지금 당장 이 주식을 사세요. 지금 당장 펀드를 사세요. 그게 시간과의 싸움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터벌을 가져가야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특히 시장은 늘 예. 사이클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예. 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올랐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재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하락 사이클에 걸릴 수가 있는데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사실 하락 사이클까지도 견딜 수가 있는 거고 말씀은 야구에 비교하자면 나쁜 볼을 안 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야구는 스트라이크 3개 먹으면 아웃인데 투자의 세계는 그것도 없어요. 예, 세상은 늘 변하고 또 우리가 투자할 대상들은 늘 나오니까 네. 조금 그런 것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시간을 사는 행위 안에는 이번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조급증을 버리는 것도 왜 아니겠어요. 7년에 한 번씩 큰 기회가 오고 중간중간에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 또 소소한 기회도 오는 거고 또 배당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뭐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조급증을 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돈도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아니 이종범 선수가 선구안도 좋았잖아요. 뭐요? 이종범 야구 선수 네. 이종범 선수가 아니 꼭 안타만 쳐서 나가라는 법이 있어요? 일루에 진출하려면 볼인데 나 안 쳐. 스트라이크만 칠 거야. 네. 내가 좋아하는 공만 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기업만 투자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업종에 관해서만 생각할 거야.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워런 버핏 같은 그런 엄청난 투자자도 난 몰라서 투자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상담사 직원도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에는 정말 주식에 관련된 정보가 너무 넘쳐나고 네. 돈 벌었던 사람들도 넘쳐나니까 음. 당연히 나도 하면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어쨌든 하셔야 되고요. 아, 네. 근데 하시는 건 네. 적립식으로 나누어서 적립식으로. 하시고 그렇죠. 그 자체가 이제 시간을 산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뭐 그게 지금까지 검증된 투자인 거고, 예, 뭐 저는 뭐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 어떤 마음 자세와 그 마음가짐 이런 거 아까 조급증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글쎄요, 저는 조급증이라는 게 요즘 좀 느껴지는 감이고요. 예. 그러니까 여유로운 아까 예, 오윤혜 씨 좀 뭐,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또 뭐 부자 말씀, 저는 뭐 부자가 그 사람들이 뭐 나름 통찰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부자들을 보면 늘 여윳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다 보니까 늘 나쁜 상황이 왔을 때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요. 1400포인트 때 주식을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임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주식을 해야 되는데 내 돈이 1000만 원인데 그거를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뭔가 내 생각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뭔가 어떤 단선적 사고, 결정론적인 사고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벌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멘탈리티는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네. 나누어서 하는 것, 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럼 외상으로 주식 사고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라고 하는 게 뭐 주가 일시로 떨어져도 버티면 원금 가는데 내가 외상으로 주식하면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거니까 조금 공자님 같은 말씀드려 죄송한데 좀 길게 볼 수 있는 돈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저러면 이 종목은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요즘 20대, 예. 30대한테는 잘 안 먹혀요. 그럴 수 있죠. 너무 당장 막 2배가 오르는 종목들이 막 있잖아요. 막 예. 30%씩 막. 당장 죽을 거는 아니잖아. 근데 그것이 예외인가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가 보면 20년 본 제 입장에서는 그게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니까요. 이게 뭐, 그 박명수 씨가 이런 말 했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돈을 이길 순 없다고. 진짜 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긴 한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시장에서 내가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 잔고도 마음에도 결국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네. 투자는 해야 되는데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오윤혜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올바른 투표와 올바른 투자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딸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